흐르는 강물처럼 오부 1970년에서 1971년 22장 인가 테이트가 남기고 간 종이뭉치를 통나무 옆 마른 땅에 내려두고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돌멩이를 얹어 놓았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머릿속에 너무 많은 생각이 맴돌아서 머리가 돌아가지 않았다. 마음이 벅차면서 동시에 아려왔다. 몸을 좀 움직여야 했다. 나는 안정을 찾기 위해 고개를 들어 나무 꼭대기에 둘러싸인 푸른 하늘을 한번 바라보고 숲속으로 향했다. 인가 테이트의 이야기는 모든 게 지나쳤다. 지나치게 놀라웠고 지나치게 슬펐다. 그러나 동시에 지나치게 적었다. 그녀는 내게 아주 많은 걸 알려주었지만 정작 내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려주지 않았다. 이제는 내게 도움을 청하고 있었지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았다. 아들을 향한 갈망과 현실의 차이가 나를 집어삼킬 듯 밀려왔다. 아들은 더 이상 추상적인 존재나 내 갈망 속 대상이 아니었다. 내 아들은 자신의 뿌리를 알지 못하는 슬픈 청년, 혼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적들과 전쟁 중인 루카스라는 이름의 슬픈 청년이었다. 그리고 인간은 이제 흐릿한 기억도 구원의 손길도 아니었다. 그녀는 내 도움이 있으면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을 수 있으리라 믿고 있는 비통한 여인이었다. 새롭게 알게 된 모든 사실을 낱낱이 곱씹으며 숲속을 서성였다. 다시 공터로 나가는 길에는 이곳에 다녀갔을 그들의 모습을 상상했다. 눈밭을 걷다가 바위 위 동그라미 모양으로 배열된 돌멩이들을 발견하고 바위 위에 복숭아 모양 돌을 올려둔 12살 루카스. 그로부터 수년이 흐른 뒤 다른 아들의 장례를 마치고 홀로 공터로 돌아와 내 손에 닿기를 바라며 자신이 쓴 글뭉치를 한 줄기 희망과 함께 돌멩이로 눌러둔 인가. 나는 들쭉날쭉한 바위 앞에 멈춰서서 동그라미 위에 떨리는 두 손을 올려놓았다. 정교하게 놓은 돌멩이 하나하나에 담긴 오랜 그리움이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기를 기도했다. 23장 사흘 뒤 텃밭에서 푸른 아마꽃을 자르고 있을 때 젤다가 흰색 뷰익을 몰고 진입로에 들어오면서 열린 창밖으로 손을 흔들었다. 젤다가 주차하는 사이 나는 꽃줄기를 우유병에 꽂고 빗물통에 달린 수도꼭지를 열어 물을 받았다. 테라스의 테이블에 차가운 레모네이드 2잔을 놓고 그 가운데에는 꽃병을 올려두었다. 벽돌로 된 테라스 모퉁이에 들이운 미루나무와 향기로운 개박하의 그림자가 8월의 뜨거운 공기를 부드럽게 식혀주었지만 나는 바짝 긴장한 탓에 식은땀을 흘렸다. 와, 이게 다 뭐예요? 젤다가 양팔을 벌리고 다가오며 물었다. 그냥 레모네이드예요. 젤다와 포옹하며 거짓말을 했다. 나는 산토끼만큼이나 불안해하고 있었고 젤다가 그걸 모를 리 없었다. 젤다는 자리에 앉아 레모네이드를 한 모금 홀짝이며 유리잔 너머로 날 살폈다. 부이 무슨 일 있죠? 젤다가 날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침을 꼴깍 삼키고 젤다의 눈을 바로 보았다. 그게 이제 내 얘기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나는 간신히 입을 뗐다. 인가 테이트도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고 내게 도움을 청했으니 나도 그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젤다는 안심한 표정으로 날 바라보았다. 이야기라. 그래요. 나는 꽃을 만지작거리며 대꾸했다. 잘 됐네요. 내게 비밀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듯 젤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서 말해봐요. 나는 크게 심호흡했다. 젤다는 기대에 찬 얼굴로 앉아있었고 나는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좀 걸을까요? 젤다는 대개 뾰족한 구두나 무릎까지 올라오는 부츠를 신고 다녔기에 우리 둘 다 젤다의 신발을 힐끗 쳐다보았다. 노란 선글라스와 잘 어울리는 굽없는 스트랩 샌들이라 걷기 적당해 보였다. 좋죠. 젤다가 대답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우리는 과수원 모퉁이를 돌아 뒷마당으로 이어지는 자갈길을 향해 뜨거운 햇살로 걸어 들어갔다. 말을 꺼내고 싶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나는 젤다가 신문에서 읽은 뉴스를 들려주며 공허한 침묵을 깨뜨려주길 내심 바랐지만 젤다는 그러지 않았다. 뒤쪽 담장에 늘어선 키 큰 해바라기를 바라보면서 뒷문을 열었다. 습지를 가로지르는 나무 다리를 건너 인근 농장으로 강물을 흘려보내는 도랑을 따라 우리는 그늘진 길을 계속 걸었다.
내 이야기도 이렇게 수월하게 흘러가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나는 마침내 숨을 길게 내쉬었다. 내 세상의 맨 바깥을 감싸고 있는 껍질이 아주 살짝 벗겨지는 느낌이었다. 진작에 다 얘기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걸 용서해요. 용서라니요. 젤다가 고개를 저었다. 바보 같은 소리는 넣어둬요. 지금 그냥 시간 끌고 있는 거잖아요, 부이. 그런가요? 나는 웃었다. 어머니가 생전에 나한테 늘 그러셨는데 늑장 부리지 말고 토리, 빨리빨리. 토리? 젤다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아, 어렸을 때 다들 날 토리라고 불렀거든요. 그건 또 몰랐네. 예전에 내가 비키라고 불러도 되겠냐고 물었을 때 절대 안 돼야라고 칼같이 대답했던 건 기억하는데 우리는 한 목소리로 웃었다. 웃었더니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 그때 안 된다고 해서 얼마나 다행했는지 몰라. 젤다가 덧붙였다. 비키는 안 어울리지. 토리도 그렇고. 그래 언제부터 빅토리아라는 이름을 쓴 거예요? 배수를 따라 줄지은 부들에서 들려오는 붉은 지르레기들의 합창을 들으니 힘이 났다. 그 얘기도 곧 해줄게요. 나는 잠시 멈추어 무슨 말로 시작해야 좋을지 생각했다. 그리고 이 문장을 택했다. 남자애가 하나 있었어요. 아하, 내 그럴 줄 알았지. 젤다가 장난스럽게 받아쳤다. 나는 그저 농담거리로 삼을 그저 그런 남자애가 아니라고 말투와 표정으로 일렀다. 네, 남자예요. 한숨이 나왔다. 이 남자의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하는 건 젤다가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예요. 지금부터 할 다른 얘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려면 처음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젤다가 그냥 들어주면 좋겠어요. 당연하죠. 젤다가 대답했다. 그 남자 이름은 윌슨 문이었어요. 윌슨 문.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이름은 내 입술 선을 넘어 나오지 않았다. 입 밖에 내는 것만으로도 알 수 있었다. 첫사랑의 짜릿함은 여전히 내 피를 타고 온몸에 흐르고 있었다. 내 이야기가 끝날 무렵 우리는 이미 봇도랑을 따라 1.5km를 넘게 왕복으로 걸어갔다 왔고 아침 일찍이 부엌 텃밭에서 뽑아둔 채소 한 바구니를 씻고 썰어 점심에 먹을 수프를 끓이기 시작했다. 모든 이야기를 세세히 기억해내는 건 쉽지 않았다. 몸은 꽤 지쳤지만 지난 추억은 내 생각보다 더 사랑스러웠다. 젤다는 내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소녀, 즉 토리가 사실 나라는 게 이 모든 이야기가 이토록 오랫동안 자물쇠를 걸어둔 일기장처럼 내 안에 꽁꽁 숨겨져 있었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젤다는 내 얘기를 듣는 내내 손을 가슴에다가 또 배에다가 얹기를 반복했고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를 때는 두 팔을 뻗어 나를 안아주었다. 젤다도 이전의 수많은 여성들처럼 상실의 아픔을 알고 있었다. 젤다는 나 역시 자기처럼 여전히 온몸 구석구석 상실의 아픔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마침내 모든 걸 털어놓았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나는 수프를 저으면서 말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다 얘기한 것 같아요. 어때요? 협곡에 버려진 위를 비투성이 시체, 황야에서 더럽고 황량하고 정신없이 살았던 나. 모르는 사람의 차 안에 아기를 눕혀놓고 도망쳐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젤다가 어떻게 반응할지 생각해 본 적이 있었다. 그때 혼자 예상했던 젤다의 끔찍한 반응들이 떠올라 머릿속이 어지러웠다. 부인은 매 순간 해야 할 일을 했던 것뿐이죠. 젤다는 고르고 고른 선물처럼 오로지 진심만을 담아 대답했다. 그 어떤 말보다도 다정한 대답이었다. 아무 얘기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은. 수치심 때문이었어요. 비밀로 한 게. 그런 것 같아요. 작은 목소리로 솔직히 고백했다. 젤다가 내게 손을 뻗었고 우리는 서로 안아주었다. 젤다는 그동안 내게 필요했던 모든 말을 꺼내 내 마음을 달래주었다. 그러나 윌과 아들에 관한 모든 걸 감추는데 너무나 익숙해진 탓에 오로지 공터와 강과 과수원에서만 슬픔을 드러내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진 탓에 나는 마음 한편으로 당장 젤다의 팔을 뿌리치고 나가고 싶었다. 다시 뒷문을 열고 나가 늪을 지나 달아나 버리고 싶었다. 젤다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선 뒤에도 한 손으로 내 팔을 붙잡은 채 물었다. 세스는 어떻게 됐어요? 잡히긴 잡혔어요? 기소는 됐고?
마지막으로 세스를 봤을 때 나는 한때 가족으로 함께 살던 집에서 고개를 푹 떨구고 멀어져가는 그의 등에 총을 겨누었다. 세스가 농장을 차지하려다가 물에 잠겨버렸든 술독에 빠져 죽었든 감옥에 갔든 천국에 갔든 내 알 바 아니었다. 15년 전 아빠의 트럭을 몰고 처음으로 이곳에 왔던 그날부터 내 인생은 아이올라의 삶과 그 이후의 삶으로 나뉘었다. 세스는 내 과거의 삶에 속한 일부였다. 현재의 삶에는 없는 존재였다. 세스 얘기를 꺼내려니 불쾌했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 대답했다. 당시엔 데이비스나 세스가 윌을 살해했다고 유죄 판결을 내릴 배심원도 없었을 거예요. 특히 윌이 도둑으로 몰린 뒤에 더더욱. 입술을 스치는 윌의 이름이 달콤한 맛이었다면 세스의 이름에서는 쓰디쓴 맛이 났다. 데이비스의 이름은 독약처럼 지독한 맛이었다. 라일 아저씨, 그 보안관 아저씨는 좋은 분이었어요. 나는 간신히 말을 이었다. 윌의 죽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거의 없을 때에도 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사건을 추적하지는 않았어요. 그때는 평등권도 없었고 원주민들을 위한 법이랄 것도 없었고 그들이 어떤 일을 참고 견뎌야 했는지 아무도 신경 안 썼어요. 지금도 달라진 게 별로 없고요. 잘 알잖아요. 알죠. 젤다가 양손을 가슴에 얹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런 게 역사책이나 뉴스에서나 볼 수 있는 먼 나라 얘기인 줄만 알았는데 현실은 정말 섬뜩하네요. 끔찍해요. 부이가 떠나라고 했을 때 윌이 집으로 돌아갔으면 좋았으련만. 윌은 집이 어디인지 말해준 적이 없었다. 언젠가 남서쪽을 가리키며 던져준 작은 힌트, 포코스너라고 부르든지 라는 말 한마디뿐이었다. 들어본 적 있는 이름이었다. 포커스는 콜로라도, 뉴멕시코, 애리조나, 유타가 만나는 지점. 바닥에 황동으로 그려놓은 열십자선을 밟고 서면 4개의 주에 동시에 발을 디딜 수 있다는 지점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게 어느 동네에 있는지 몰랐고 부르든지라는 말은 또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집이 그립지 않느냐고 묻자 윌슨문은 이 정도면 내게 충분한 대답이 될 거라는 듯 땅에는 모퉁이가 없는 걸 이라고 말할 뿐이었다. 아마 돌아갈 수 없었던 거겠죠. 젤다에게 얘기를 계속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나도 애였으니까. 윌의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상황을 어떻게 내게 도움이 되게 만들어야 할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잘못한 것 없는 무고한 소년에게 세상은 어떻게 그토록 편협하고 끔찍했는지. 나는 여전히 공포를 떨쳐내지 못한 채 멍하니 수풀을 저어댔다. 그러고 나선 아이올라 사람들도 뿔뿔이 흩어졌어요. 다들 새로운 삶을 찾아서. 목에 돌멩이라도 걸린 것 같았다. 모든 게 지워져 버렸죠. 나는 눈을 들어 젤다를 바라보며 이쯤에서 세스와 윌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그만하자고 눈빛으로 애원했다. 젤다는 에미틸과 마틴 루서 킹에 대해 읽은 뉴스를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나였더라면 정의를 위해 치열하게 싸웠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틀림없이 젤다가 그랬으리라는 걸 난 알고 있다. 그러나 젤다는 친절하게도 거기서 멈추었다. 나는 목소리가 계속 떨리는 탓에 시간을 끌기 위해 당근을 하나 더 썰어 수프에 넣었다. 긴 침묵을 견딘 젤다는 겨울곡 내가 피할 수 없는 질문을, 두렵지만 반드시 들어야 할 질문을 던졌다. 아들을 찾으려고 해봤어요? 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요. 젤다가 움찔했다. 젤다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대답이었다.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그때는 지금이랑 달라서 아이를 찾는 게 불가능했거든요. 젤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그렇고 아들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뭘 어쩌겠어요. 나는 말을 이었다. 새 가족한테서 아이를 빼앗을 순 없잖아요. 내가 선택한 일이니까. 좋은 사람들일 거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그냥 이런 것들이나 만들면서 살아온 거죠. 나는 손을 뻗어 창밖의 과수원을 가리켰다. 이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면서 그게 다예요? 이걸로 충분해요? 부드러운 말투였지만 젤다는 망설이지 않고 나를 살짝 밀었다.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이걸로 충분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제껏 살아왔다. 아빠를 돌보고 루빌리스를 돌보고 가족의 나무들을 돌보는 것으로 땅의 축복 속에서 가능한 모든 것을 구해내고 내 삶을 다시 세우는 것으로 충분하기를 바라면서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는 걸,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는 걸
비로소 인정할 수 있었다. 내가 이런 모든 것을 보상받을 만큼 충분하지는 않았다. 부의 아들이잖아요. 어딘가에서 살고 있는 아들.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컸는지 자기도 분명 궁금할 거 아니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21년 동안 하루도 내 아들이 궁금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부의 아들을 찾아요. 나는 시선을 피했다. 모든 이야기를 주워 담아 오래된 화석처럼 원래 있던 단단한 땅 속에 도로 집어넣고 싶다는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 일었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를 마주해야 했다. 인정해야 했다. 아들이 없는 한 내 집은 결코 온전한 집이 아니었다. 인가 테이트가 말했듯이 그건 내 아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마구간에서 아벨을 끌고 나와 산으로 향했던 나를 떠올렸다. 그때 나는 그게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았고 내 행동의 결과 또한 되돌릴 수 없으리라는 걸 알고 있었다. 젤다의 질문을 마주하고 다음 할 일을 결정하는 것도 비슷했다. 이번에도 그때처럼 결단을 내려야 했다. 부엌에 있던 나는 인가의 편지가 놓인 탁자로 걸어갔다. 젤다가 앉아있는 식탁으로 돌아온 나는 연하늘색 종이 뭉치를 젤다에게 내밀었다. 젤다의 큼직한 눈이 더욱 커졌다. 이걸 발견했어요. 메모랑 같이. 왜 며칠 전에 젤다가 아침 먹으러 왔던 날 있잖아요. 그날 그 공터에 갔거든요. 내가 돌멩이로 만들어 놓은 동그라미 안에 이게 있더라고요. 종이를 받아든 젤다의 입이 떡 벌어졌다. 젤다가 글을 읽기 시작할 때 나는 수프를 저으러 부엌으로 돌아왔다. 수프 냄새를 맡으니 속이 살짝 쓰렸다. 이걸 쓴 사람이 그러니까 젤다가 입을 열었다. 맞아요. 나는 젤다가 생각하는 게 맞다고 확인시켜 주었다. 이런 세상에. 젤다가 긴 숨을 내쉬며 미친 듯이 종이를 훑어내려갔다. 그 여자랑 대화를 나눠봤어요. 그녀가 물었다. 아니요. 아니 왜요? 그건 내가 사흘 내내 밤이고 낮이고 쉴 새 없이 묻고 있던 질문이었다. 한밤중에 거수원을 걸어도 차오르는 달을 보아도 답을 얻을 수 없었다. 뱃속에서 꿈틀거리는 내 아들의 움직임을 처음 느꼈던 그날 이후에 내 모든 결정에는 내게 있는지조차 몰랐던 용기가 담겨 있었다. 인가 테이트의 편지를 읽으며 나는 깨달았다. 그동안 수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위기를 극복하며 살아왔지만 그런 용기도 샘물처럼 끝없이 솟아나는 건 아니었다. 이제 다 컸는데 불쑥 나타나서 어머니라고 하는 여자를 받아들이겠어요? 내가 무슨 권리로 그래요? 당연히 그럴 권리가 있죠. 젤다가 맞섰다. 내가 아들의 삶을 망칠 순 없어요. 그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마음에 없는 소리였지만 그렇게 말해야 했다. 그 말이 친구의 얼굴에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드러나 내 눈에 다시 비치도록 주인이 바뀐 이유도 모른 채 평생 살아가도록 내버려두는 것. 그거야말로 불공평해요. 젤다는 화를 참지 못하고 거칠게 쏘아붙였다. 주인이 바뀌었다뇨. 젤다, 우리 아들은 가축이 아니에요. 나는 되받아쳤다. 젤다는 내 방어적인 태도에 동요하지 않고 그게 아니라며 팔을 휘저었다. 젤다는 한치의 거짓이나 가식 없이 솔직하게 대화를 주고받는 게 가능한 사람이었고 나는 그런 젤다를 통해 내 용기를 결심을 시험하는 중이었다. 그리고 젤다 또한 그걸 알고 있었다. 그럼 부이한테 필요한 건 어떡하고요? 이건 아들 일이기도 하지만 부이의 일이기도 하잖아요. 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렇지 않아요. 여자는 참아야죠. 그게 우리의 일이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생각보다 더 거친 반응이었다. 여자는 아기와 슬픔을 실현하려는 그릇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에요? 부인은 아들을 만날 자격이 충분해요. 젤다만큼은 아니죠. 오, 물론 나야 자식을 가질 자격이 있죠. 확실히 짚고 넘어갑시다. 내 자식 하나하나 모두 다 만날 자격이 있죠. 당연히. 젤다가 받아쳤다. 그렇지만 자식을 잃는 건 자격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혀 아니라고요. 젤다는 내게 어머니의 자격이 있다고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 내가 아는 거라고는 오로지 인내뿐이건만 부인은 두려운 거예요. 젤다의 말이 가슴에 날카롭게 꽂혔다. 내가 놓은 덫에 내가 걸린 것 같았다. 물론 두렵죠. 참고 있던 눈물 때문에 눈이 따가웠다.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부이가 오늘 나한테 해준 이야기를 정작 부이는 나만큼 집중해서 듣지 않은 거예요. 젤다는 언제든 내가 준비되면 그 다음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날 안심시키고 떠났다. 나는 좀 누워야 했다. 인가의 글을 챙겨서 2층의 침실로 올라갔다. 한 번 더 읽을 요량으로 가져왔지만 그냥 옆에 둔 채 베개에 머리를 얹었다. 침대 옆 창문을 활짝 열어두었는데도 공기가 뜨겁고 묵직했다.
열기와 결심과 다음 할 일이 너무나 무겁게 날 짓눌렀다. 나는 눈을 감고 잠 속으로 도망쳐 버렸다. 몇 시간 뒤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 축복처럼 침실을 커튼을 벌럭이며 방 안으로 들어오는 산들바람이 내 몸에 시원한 공기를 불어주었다. 동쪽 산봉우리와 구름 너머에서 불어들어오는 바람에는 소나무, 세이지, 흙, 약간의 비냄새를 비롯한 야생의 향기가 묻어 있었다. 나는 바람을 깊이 들이마시고 잠자리에서 일어났다. 인가테이틀의 글은 서랍장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여전히 뭐라고 답장해야 좋을지 떠오르지 않았다. 이번에도 내가 아는 것이라고는 숲이 나를 부른다는 것뿐이었다. 새 트럭을 몰고 램본산 쪽으로 향했다.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가니 예남은 제 집과 농장, 목초지가 드문드문 보였다. 내리막길이 한참 이어졌고 다시 가파른 언덕을 굽이쳐 올라갔다. 도로는 매사에 널찍한 꼭대기까지 매끄럽게 이어졌다. 푸른 가문비나무와 더글라스 잣나무가 그늘을 들이운 꼭대기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서 고요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스트레칭을 하고 천천히 오래오래 숨을 들이쉬고 내쉬자 엉켜있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우거진 졸참나무와 노라운 감목 사이로 사슴이 지나간 흔적을 따라갔다. 그렇게 내가 가장 좋아하는 들판, 여름이면 푸르푸르 싱그러워지는 들판으로 향했다. 들판에 나풀거리는 붓꽃과 키 큰 풀들 사이에서 하얀 나비들이 춤을 추었다. 벌과 사누랑 나비들이 태양처럼 샛노란 국화를 구경하고 있었다. 내가 한 걸음씩 발을 뗄 때마다 메뚜기들이 볼짝볼짝 튀어올랐다. 나는 들판 한가운데를 핏줄처럼 가로질러 흐르는 좁다란 개울가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축축한 습지에 옹기종기 자란 보랏빛 용담을 보고 있으니 감탄이 절로 나왔다. 시원한 물에 양손을 담그고 손가락을 오므려 얼굴에 겨울물을 튀겼다. 한 번 더, 한 번 더 이곳을 내 피부로 느끼고 싶었다. 정신을 차리고 이곳의 소리를 귀에 담고 싶었다. 자리에서 일어나 한참 걷고 있으니 그동안 내 팔목을 붙잡고 따라다니던 무언가가 떨어져 나간 것처럼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 개울을 따라 숲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숲은 마치 이끼로 뒤덮인 폭포 같았다. 폭포의 음악소리와 안개 낀 바위를 쫓아 언덕을 내려오는 내 걸음은 사슴처럼 경쾌하고 단단했다. 언제부터였을까 불현듯 궁금했다. 숲속 황야를 인간처럼 서투르게 걷지 않고 숲속 생물들처럼 편안하게 걷는 법을 익힌 건 숲이 바위 투성이라서 너무 미끄러워서 너무 가팔라서 걷기 힘든 땅이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땅이 된 건 언제부터였을까. 서늘한 소나무 그늘에 앉았다. 바닥에 손을 뻗어 잡히는 대로 흙 두 줌을 퍼올렸다. 퍼올린 흙에는 시커먼 흙, 솔잎, 조약돌, 잔가지, 나뭇잎, 자그마한 달팽이 껍데기, 솜처럼 하얀 깃털이 들어있었다. 주변을 둘러보았다. 탄생, 성장, 그리고 죽음이 겹겹이 쌓여있는 모습, 쓰러진 나무 사이로 새싹이 돋아나는 모습, 모든 굴곡을 이겨내고 틈을 뚫고 빛을 향해 쭉쭉 뻗어나간 생명들을 둘러보았다. 숲에 깃든 태고적 해안은 너무 깊고 복잡해 오롯이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내게 꼭 필요했던 지혜를 다시금 떠올릴 만큼은 헤아릴 수 있었다. 숲은 내게 말했다. 모든 존재를 그 자체로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건 바로 겹겹이 쌓인 시간의 층이라고. 그랬다. 젤다의 말이 옳았다. 내 과수원이 그랬듯 나 역시 새로운 토양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회복력을 가지고 있었고 내 의지와 관계없이 뿌리채 뽑히고도 어떻게든 살아왔다. 그러나 셀 수 없을 만큼 흔들리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두려움에 웅크린 것도 사실이다. 그러면서 나는 강인함은 이 어수선한 숲바닥과 같다는 걸 배웠다. 강인함은 작은 승리와 무한한 실수로 만들어진 숲과 같고 모든 걸 쓰러뜨린 폭풍이 지나가고 햇빛이 내리쬐는 숲과 같다. 우리는 넘어지고 밀려나고 다시 일어난다. 그리고 최선을 희망하며 예측할 수 없는 조각들을 모아가며 성장한다. 이토록 아름다운 방식으로 성장하는 것 하나만으로 우리 모두는 함께였다. 그때 인가 테이트에게 뭐라고 대답할지, 혹시라도 운 좋게 아들과 다시 만나게 된다면 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할지에 대해 마음먹었다. 내게 닥친 일을 피하지 않고 기꺼이 마주하며 살아왔다고, 옳은 일을 하려고 애쓰며 살아왔다고 말해줄 것이다. 어떤 존재가 형성되기까지는 시간이라는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말해줄 것이다. 미리 가르쳐 주었듯이 흐르는 강물처럼 살려고 노력했지만
그 말의 의미를 깨닫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말해줄 것이다. 물론 걸림돌을 무릅쓰며 멈추지 않고 흘러왔다는 게 내 이야기의 전부는 아니다. 강물처럼 나는 역시 나를 다른 존재들과 이어주는 작은 조각들을 모으면서 살아왔고 그렇게 여기까지 왔다. 손바닥에는 흙 두 줌이 쥐어져 있고 심장은 여전히 삶을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을 배우는 중이다. 나라는 존재를 형성하는 것, 내 고향이었다. 떠나보낸 가족, 떠나보낸 사랑, 몇없는 친구, 나를 살아가게 해준 나무들과 내게 안식처를 제공해준 모든 나무, 여기까지 오면서 마주한 모든 생명과 내 어깨에 내려앉은 모든 빗방울과 눈송이와 하늘을 가른 모든 바람, 내 발이 닿은 모든 굽잇길과 내 손과 머리를 얹은 모든 곳과 지금 내 앞에 있는 것과 같은 모든 개울, 모든 생물과 조화롭게 주고받으며 산비탈에서 쏟아져 나오고 중력을 얻고 소용돌이치며 다음 고비로 밀고 나아가는 개울이라는 고향. 내가 아들에게 준 건 바로 이것, 내 존재를 지탱해주는 이 땅이었다고 말할 것이다. 내가 진심으로 바라고 바라는 대로 내 아들이 조금이라도 아버지를 닮았다면 지금의 내 모습 속에서 조금이나마 용기를 발견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겁먹은 마음속에서 한 뼘의 자리를 찾아낼 것이다. 24장 젤다와 함께 호텔 로비를 나섰을 때 까만 주차장 바닥은 열기를 한껏 뿜어내고 있었다. 나는 그대로 뒤돌아 에어컨이 있는 방으로 올라가고 싶었다. 용기를 내 인가 테이트에게 답장을 쓰기로 했다. 처음엔 글로 모든 걸 설명할 생각이었지만 결국 내가 쓴 글은 준비됐습니다. 라는 한 문장이 다였다. 답장을 보낸 뒤에 나는 듀랑고에 가기로 했다. 인가가 답장을 보내 나를 집으로 초대한 뒤 이렇게까지 빠르게 만남이 성사된 건 젤다의 성화 때문이었다. 뜨겁게 익은 젤다의 뷰익에 미끄러지듯 올라타고서 인가를 만나러 가는 길 내내 나는 연거푸 혼잣말을 해댔다. 난 준비가 됐다. 난 준비가 됐다. 신나요? 젤다가 시동을 걸면서 물었다. 너무 떨려요. 나는 젤다에게 대답한 뒤 함께 해줘서 고맙다는 의미로 젤다의 다리를 톡톡 두들겼다. 젤다가 운전을 시작하자 시원한 공기가 서서히 열기를 식혔다. 차창에 이마를 대고서 휙휙 지나가는 듀랑고의 메마른 풍경을 바라보았다. 어딘가 고집스럽게 황량한 모습이 아름다웠다. 금빛 사은 절벽과 뒤틀린 나무는 지나가는 이들에게 손짓이 아니라 경고를 보내는 것 같았다. 이런 데서 길을 잃으면 지독하겠거니 싶었다. 나는 아들이 이 풍경을 황량하다고 느꼈을까? 장관이라며 좋아했을까? 아니면 그저 일상의 배경으로 여길 뿐 신경 쓰지 않았을까 궁금했다. 노란 바위와 깔쭉깔쭉한 버드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널찍한 강을 건넜다. 9월 초인데도 흰 물줄기가 휘몰아치고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강물이 거세게 흐르고 있었다. 다리 위 표지판에는 리우 데 라스 애니머스라고 적혀 있었다. 영혼의 강, 인가 테이트의 글에서 읽은 적 있는 내 아들이 위안을 얻었다는 그곳이었다. 젤다, 잠깐 차 좀 세워줄래요? 젤다는 최대한 가까운 갓길에 차를 세웠다. 뜨뜻한 진흙을 가로질러 강가로 걸어갔다. 광광 울리는 강물 소리에 자동차가 다니는 소리와 새소리가 묻혔다. 높다란 미루나무들이 주변에 바싹 마른 땅을 뒤덮고 있었다. 그곳엔 애니머스와 나, 내 상상 속에서 물수제비를 떼는 소년뿐이었다. 내가 잃어버린 그곳, 한때 거칠고 자유롭게 흐르며 아이올라의 들판과 내 유년 시절을 동시에 살찌웠던 거니슨 광과 이렇게나 비슷한 곳은 처음 보았다. 나는 신발을 벗고 바지를 걷어 올리고는 어쩌면 내 아들도 이렇게 넋을 잃고 서 있을지도 모를 그 맑은 물속에 발을 들여놓고 차가운 물새를 느끼며 가만히 서 있었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아들도 강물이 이야기하는 사람과 시간을 들었을지 궁금했다. 혹시 그랬다면 날 만난다고 해도 아들이 그렇게 놀라지는 않을 것 같았다. 잘 가꾼 잔디가 딸린 아담한 벽돌집 앞에서 차를 세웠다. 포치에 놓인 공목 의자에 짧고 검은 머리를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내가 가방을 찾아 손을 더듬거리자 젤다가 발을 뻗어 내 어깨를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준비됐어요? 젤다가 물었다. 네, 내가 대답했다. 정말로 그렇다고 나 자신을 다독이며 한 번 더 마음을 다잡았다. 준비됐다. 자동차 문을 열고 뜨거운 열기 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서둘러 따라 내린 젤다가 자동차를 에둘러
총총 걸음으로 다가와 부축해 주었다. 젤다 너머로 의자에서 일어나 보치 계단을 내려오는 여자가 보였다. 무슨 말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여자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여자의 얼굴이 기억해진 창을 뚫고 들끓어 올랐다. 대문을 열고 나온 인가 테이트는 우리를 반겨주었고 젤다가 살살 나를 달래는 동안 나는 비틀거리며 앞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치자 인가가 내 쪽으로 비틀거렸다. 인간은 양손을 뻗더니 마치 기도하듯 내 두 손을 포개어 쥐고는 턱 앞으로 끌어당겼다. 넘쳐 흐르는 눈물이 내게 말해주고 있었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그녀도 오랜 세월 나를 가슴에 품고 살아왔다고. 너무나 이상하지만 분명히 우리는 아름다운 한 소년을 아들로 둔 두 명의 어머니였다. 내가 한 손을 빼서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자 낯설지 않은 낯선 이가 내 품에 안겨 울었다. 우리 둘은 갑작스러운 돌풍에 서로 떨어질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서로를 붙들고서 그동안 우리가 주고받았던 모든 잔인한 아픔 속으로 오랫동안 파묻혀 들어갔다. 달콤한 향기를 풍기는 그녀의 머리칼에 대고서 지난 20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을 속삭였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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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는 내 어깨에 기댄 고개를 좌우로 가로저었고 마침내 고개를 들어 슬픈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내가 조금도 예상하지 못했던 말을 꺼냈다. 미안해요. 그녀가 속삭였다. 인가 아니에요. 그녀가 손바닥을 보이며 내 말을 가로막자 나는 그녀도 나처럼 너무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말을 참아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들을 만나지 못하게 해서 미안해요. 그런 아들을 내가 잃어버려서 더 미안해요. 25장 젤다가 가고 난 뒤 나와 인가는 정갈한 노란빛 부엌에 앉아 1시간 넘게 대화를 나누었다. 우리는 세세한 기억과 공감을 나누며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그렇게 서로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말을 주고받으며 수많은 이야기와 눈물을 나누고 인가가 바람을 쐬어야겠다며 일어난 뒤에야 우리에게 침묵의 시간이 허락되었다. 가난하기 때부터 남자가 될 때까지 루카스와 맥스가 바로 여기 포마이카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성장했을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루카스는 미트볼 스파게티와 외할머니의 레시피로 구운 독일식 사과 케이크를 가장 좋아했다고 인가가 말해주었다. 인가가 루카스에게 차려준 모든 끼니가 사실은 내게 차려준 끼니나 다름없다고 나는 생각했다. 씻겨주고 숙제를 봐주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2배로 많은 옷가지를 빨아주었을 인가. 루카스를 향한 인가의 보살핌은 나에 대한 보살핌이나 다름없었다. 루카스가 소속감을 잃고 힘들어할 때 그녀는 적어도 사실을 말해줄 생각으로 루카스를 데리고 공터에 갔다. 그건 그녀를 위한 일이고 루카스를 위한 일이었지만 나를 위한 일이기도 했다. 그녀가 루카스를 사랑한 매일은 나를 대신한 매일이었다. 나는 비로소 다른 어머니의 손을 붙잡으며 내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고마움을 전했다. 그러나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그 진정한 깊이를 설명할 방법은 결코 없었을 것이다. 인가가 들려준 가정사를 들어보니 다른 가족들처럼 이들의 삶 또한 슬픔과 복잡함과 행복함과 달콤함과 비극이 한데 엮여 있었다. 완벽한 가족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들은 내 아들과 함께 해주었고 나는 그러지 못했다. 뒷뜰 한가운데 있는 거대한 미루나무를 창밖으로 바라보고 있으니 맥스가 팔이 부러졌을 때 거짓말로 루카스를 탓했다는 이야기가 떠올랐다. 나무 아래 놓인 벤치를 바라보고 있으니 그 벤치에서 인가가 끔찍한 진실을 털어놓았을 때 루카스가 벌떡 일어나 담장을 뛰어넘어 가버렸다는 이야기가 떠올랐다. 이 가족의 사생활을 내가 이토록 세세히 알고 있다니 기분이 이상했다. 그리고 내가 17살이었던 해 10월의 어느 날 시내로 향했던 발걸음이 이 가족의 삶을 얼마나 기묘하게 뒤틀어 놓았는지 생각하니 놀라웠다. 인가가 말하길 그녀가 용기를 내어 잔인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는데도 내 존재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인가는 나를 찾기로 마음먹고 마침내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쓰고 내게 전달하면서 이혼할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다. 빅토리아, 인가가 부엌 문간에 서 있었다. 여기 와서 이것 좀 봐요. 인가를 따라 거실로 가보니 유리판이 깔린 탁자 위에 여러 장의 사진이 펼쳐져 있었다.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서요. 가슴이 두근거렸다. 우리 가족은 카메라를 살 생각을 한 적이 없었다. 내게는 내 사진도 내가 사랑했다 잃었던 사람들의 사진도 없었다.
그런데 그곳에 바로 내 눈앞에 윌의 모습이 담긴 네모난 컬러 사진이 놓여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었다. 흰색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은 근육질의 10대 청년이 장미 정원에 서서 포즈를 취하고 있었다. 부드러운 진갈색 눈과 온화한 미소가 나를 과거로 끌고 갔다. 나는 눈을 떼지 못하고 뚫어져라 사진을 바라보았다. 루카스가 17살 되는 생일에 찍은 사진이에요. 인가가 사진을 보며 설명해 주었다. 정말 사랑스러워요. 나는 멈춘 숨을 내쉬는 것도 깜빡 잊은 채 대답했다. 인가가 또 다른 사진을 내게 건넸다. 두 아이가 쌍둥이 유아차에 타고 있는 흑백 사진이었고 그 중 하나는 우리 베이비 블로였다. 내가 기억하는 소중한 얼굴 그대로였다. 나는 다리가 비틀거려 꽃무늬 소파로 몸을 옮겼다. 그녀는 내게 더 많은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도 없이 활짝 웃는 얼굴로 기저귀만 차고서 손뜨개 러그를 기어다니는 아기,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세발 자전거를 타는 아기, 뾰족한 생일 모자를 쓴 앞니가 벌어진 형제, 똑같은 자전거를 탄 깡마른 초등학생 둘, 내가 카메라 반대편에 있는 어머니가 되어주지 못한 탓에 이 모든 순간을 잃어버렸다는 사실, 내 아이의 목소리를 모른다는 사실, 하루하루 성장하며 미묘하게 달라졌을 아들의 모습을 모른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다. 이건 루카스가 떠나기 몇 주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인가가 이번에는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을 건넸다. 사진 속 루카스는 인가와 내가 조금 전까지 속마음을 털어놓았던 부엌 식탁에 앉아서 웃고 있었다. 루카스의 미소는 정말, 그녀가 말했다. 정말이지 따뜻하고 사랑스러워요. 목에 뭐가 걸린 듯 그녀의 목소리가 메어왔다. 빅토리아. 잠시 마음을 가라앉힌 인가가 손끝으로 사진 속 루카스의 얼굴을 매만졌다. 봐요. 눈썹하며 코 턱선도. 루카스는 당신을 쏙 빼닮았어요. 하지만 내 눈에는 윌만 보였다. 그런 것 같네요. 그러나 그냥 그렇다고 대답했다. 피부색은. 인가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커가면서 점점 까매졌어요. 그랬군요. 물끄러미 사진을 보던 내 마음이 갑자기 요동쳤다. 언젠가 윌이 말했듯 세스 같은 사람들이 밤하늘의 별보다 더 많다면 루카스는 틀림없이 세스 같은 악질들을 견뎌내야 했을 것이다. 루카스에게 튀기라고 했다던 편협한 박제사의 모욕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을 것이다.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루카스에게 말해주고 싶었다. 내가 아는 모든 것은 물론 모르는 것까지도 전부. 그러나 친부모의 금지된 사랑에 대해서, 제 아버지의 잔인한 죽음에 대해서 모르고 사는 게 훨씬 더 낫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들을 두고 떠난 그날 이후 나는 처음으로 루카스를 지켜줘야 할 내 아들이라고 느꼈다. 내 이야기가 루카스에게 너무 큰 상처가 되면 어쩌죠? 내가 물었다. 루카스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루카스가 어디로부터 도망치고 싶었는지, 또 어디로 도망치고 있는 건지, 어쩌면 루카스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아닐 수도 있고요. 인가가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네요. 우리가 아니겠죠. 루카스의 인생은 루카스의 것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루카스가 어디에서 왔는지 말해주는 것, 그리고 항상 사랑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 그게 전부일 거예요. 우선 그 얘기만 해주면 어때요? 나머지는 루카스가 선택할 수 있도록. 나는 내 농장과 과수원과 노스포크 강, 그리고 숲과 들판까지 오랜 세월 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기다려온 모든 완벽한 것을 떠올렸다. 그리고 사진 속 청년을 다시 한참 동안 쳐다보았다. 운명과 미스테리, 우리의 삶을 조각하는 예측할 수 없는 모든 거친 힘에 동의하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아기를 집에 초대하겠다고 마음먹었다. 만나고 싶다고 루카스에게 전할 방법이 있을까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인간은 웃으며 한 손을 뻗어 내 손에 얹었다.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26장 1971년 연못 낀 봄날 볼로메사 저수지 끄트머리에 서서 물밑에 깔려있을 내 고향 집의 잔해를 상상해 보았다. 이제는 다 무너지고 잔뜩 물에 풀어버렸을 우리 집. 어쩌면 남아있는 거라고는 목과 문손잡이일 뿐일지도 몰랐다. 내가 물가를 서성이는 동안 젤다와 인간은 물속에 돌을 던졌다.
동쪽으로 거니슨강 상류가 보였다. 강물은 골짜기 아래로 굽이쳐 내려가다가 새로 지은 콘크리트 다리 근처 저수지로 흘러들어갔다. 아주 많은 게 변했지만 역사는 여전히 내게 바짝 들러붙어 있었다. 뾰족하고 단단한 도깨비 바늘처럼 미래로 나아가기에 앞서 과거를 헤아릴 수 있는 이곳은 재회에 적합한 장소 같았다. 그러나 한때 아이올라였던 곳에 이제는 하염없이 흐르는 푸른 물을 보고 있노라니 내 생각이 맞았는지 더 이상 확신이 들지 않았다. 근처 주차장에는 희끗한 조약돌과 젤다의 자동차밖에 없는데도 나는 쉴 새 없이 그 방향을 힐끗거렸다. 인가가 보낸 편지에 루카스가 답장을 해왔다. 루카스의 복무기간이 끝나고 나를 만나러 와줄 때까지 나는 기나긴 겨우내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기다렸다. 내 아들이 정오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저수지 위로 내 아가가 태어났던 빅블루 야생지의 눈 덮인 산꼭대기들이 보였다. 내 눈은 언젠가 위를 따라 언덕을 넘어 산막으로 갔던 그 길을 따라갔다. 윌과 내가 그곳에서 발견했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윌이 위험을 감수하고 일어야 했던 모든 것이 떠올라 여전히 마음이 아팠다. 이후 그지에게 이름은 땅을 잃은 우투족에게 경의를 표하는 의미에서 엉컴파그레로 바뀌었다. 이 사실을 윌이 알았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아이러니하고 말도 안 되는 보상이라고 생각했을지 아니면 그냥 좋을 대로라고 하고 말했을까? 나는 다시 한번 주차장을 힐끗 보고 뒤미쳐 긴장한 듯 보이는 두 사람을 힐끗 쳐다보았다. 외투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아들에게 주려고 아침에 꺾고 온 분홍색 복숭아꽃 가지를 꺼냈다. 달콤한 향기를 한껏 들이마신 뒤 손가락 두 개로 장가지를 빙빙 돌리며 나풀나풀 돌아가는 꽃잎을 바라보았다. 그러고서 다시 저수지를 바라보면서 내가 한때 알고 있었던 과수원과 시내와 거친 강을 머릿속에 그렸다.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시계바늘이 정오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다리 건너편의 텅 빈 고속도로를 바라보았다. 아들이 실망하면 어떡하나 겁이 났다는 걸 부인할 수는 없겠다. 떳떳하지 못한 임신으로 태어난 자신, 잔혹하게 살아야 당한 아버지와 사라진 정의, 자신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어머니, 한편으로는 또 다른 걱정이 피어났다. 아들이 와주기는 할까? 나와 인가, 우리 두 사람에게 원망을 드러나기 위해 아예 나타나지 않는 건 아닐까? 그러나 왠지 낙관적인 기분이 들었다. 이곳을 만남의 장소로 택한 건 희망을 위해 내 안에 만든 공간과 함께 지난 모든 과거를 짊어지고 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얇은 구름이 흩어지고 윤슬이 반짝이는 걸 보며 생각했다. 내가 삶이라고 불러온 이 여정도 잠겨버린 이 강물과 비슷하지 않은가. 저수지로 만들어 놓았는데도 온갖 걸림돌과 댐을 거슬러 앞으로 나아가고 흐르는 이 강물. 다른 방법을 알지 못해 그저 그동안 쌓아온 모든 걸 가지고 계속 흘러가는 이 강물이 내 삶과 같았다. 먼지투성이 은색 픽업 트럭이 50번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와 다리를 건너고 천천히 주차장으로 들어왔다. 젤다와 인가가 벌떡 일어났다. 내가 아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준 행동이 마치 자신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기라도 한 것처럼 아들을 되찾는 일이 마치 곳곳에서 슬퍼하는 어머니들에게 작은 승리를 가져다 주기라도 하는 것처럼 젤다의 얼굴에는 승리의 빛이 감돌았다. 인가가 가까이 다가와 내 눈빛을 살폈다. 나는 복숭아꽃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손을 뻗어 인가의 손을 잡고 다른 손을 뻗어 젤다의 손을 잡았다. 우리 세 여자는 그곳에서 서서 곧 다가올 일을 함께 기다렸다. 흰색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청년이 트럭에서 내리는 그 짧은 순간 내 인생의 역사가 다시 쓰였다. 내가 그동안 뭔가를 끔찍하게 비극적으로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었다. 블랙 캐니언에 던져진 채 발견된 그 피투성이 시체는 사실 다른 소년이었고 윌은 살아있었던 게 아니었을까 싶었다. 루카스예요. 내게 확신이 필요하다는 걸 직감한 인가가 귀에말로 속삭였다. 두려움과 안도가 뒤섞인 듯 살짝 떨리는 목소리였다. 인가는 내 손을 꼭 쥐었고 나도 손에 힘을 주어 대답을 대신했다. 루카스는 저수지를 한번 내다보고는 우리가 있는 곳으로 몸을 돌리고 긴장한 듯한 미소를 보였다. 그제야 나는 윌이나 나를 닮은 아이가 아니라 루카스를 보았다. 견고한 군인의 자세와 놀랍도록 각진 턱선, 더 이상 아기가 아니었다. 상실과 외로움과 전쟁을 알고서도 나를 만날 용기를 내
여기까지 와준 남자가 서 있었다. 루카스는 두 손을 주머니에 찔러넣고 고개를 살짝 갸웃하며 긴가민가하는 눈초리로 나를 살짝 쳐다보았다. 그 순간 나도 그날이 떠올랐다. 갓 태어나 처음으로 눈을 떴던 그날도 아들이 비슷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왠지 알고 지낸 사람인 듯 익숙한 지금처럼 아들이 태어난 그날도 이미 아기를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다리에 아무런 감각이 느껴지지 않았지만 오로지 믿음의 의지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 젤다와 인가가 내 손을 놓으며 나를 살짝 앞으로 밀어주었다. 내가 아들을 향해 걸어가는 동안 내 아들은 나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자갈이 깔린 물가를 따라 내딛는 우리의 발걸음을 이 땅이 단단히 붙잡아 줄 거라고 아들도 나도 그렇게 믿고 있었다. 작가의 말, 내가 글을 쓰는 곳. 어디에서 글을 쓰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우리 부부는 집을 지을 때 공구벨트를 차고 망치와 드릴을 들고서 바닥부터 손수 지어 올린 집, 저만을 위한 공간으로 세목골 지붕 아래 아담한 다락방을 설계했고 저는 주로 그곳에서 글을 씁니다. 작은 다락 서재는 연노란색 벽에 색이 넘치도록 꽂힌 책장과 딸이 네팔에서 직접 골라온 다루촉이 걸려있는 공간입니다. 과장을 보태지 않고 정말로 10개가 넘는 산봉우리가 내다보이는 사랑스러운 창문도 하나 있습니다. 아담한 작업 공간이 있다는 건 매우 감사한 일이지만 제가 첫 소설을 쓰기 시작한 이 공간은 이곳이 아니었습니다. 흐르는 강물처럼의 시작은 홀로 캠핑을 떠난 어느 여름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고산지대의 들판에 놓인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서 먼 산 능선 너머로 천천히 넘어가는 태양과 그 주변을 둘러싸는 황금빛 석양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앞 공터로 암사슴 한 마리가 폴짝 뛰어나오더니 얼룩무늬 새끼 사슴 한 마리가 어미 뒤를 따라왔습니다. 먼저 나온 새끼 사슴보다 더 작은 사슴 한 마리가 뒤미쳐 나왔고 앞선 둘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쓰고 있었습니다. 소설에 나오는 장면과 매우 흡사한 장면이었죠.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사슴 3마리는 우아하게 그러나 조심스럽게 내 쪽을 슬쩍 돌아보더니 이내 들판을 가로질러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강으로 저녁 산책을 가는 사슴 가족이 무척 아름다웠지만 앙상한 새끼 사슴의 모습에 가슴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어미 사슴이 2마리 새끼를 다 건사할 수 있었는지. 그 아름다운 장면에 감동받고 또 어미 사슴에게 깊은 동질감을 느낀 저는 곧장 일기장에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땅거미가 지고 황혼이 들이오자 일기장을 한쪽에 치워두고 다운 재킷을 걸쳐 입고 맨 땅에 드러누워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던 별이 어느새 은하수를 이루자 나라는 존재는 한없이 작아졌고 내 안은 경건함과 경이로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텐트로 들어가 밤새도록 글을 썼습니다. 버지니아 울프는 여승에게 글을 쓸 자기만의 방이 필요하다는 훌륭한 말을 했습니다. 홀로 떠나는 캠핑은 제가 야생 속 나만의 글쓰기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기만의 텐트 안에 있으면 저는 가정과 일터의 분주함을 떠나 있는 그대로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조용히 고요하게 홀로 자연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때 글이 흘러나옵니다. 그 다음날 산에 오른 저는 첫 소설이 될 글을 몇 장 더 끼적였습니다. 이후 캠핑이나 하이킹, 등산을 갈 때마다 또는 강을 바라보며 오후를 보낼 때마다 몇 년간 조금씩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흐르는 강물처럼의 대부분은 소설의 배경과 동일한 자연 풍경에서 탄생했습니다. 빅토리아 내시와 마찬가지로 저 또한 자연에서 듣고 배웠기 때문에 자연에 있으면 살아있음을 느끼는 만큼이나 겸손과 나약함을 느끼기 때문이며 자연에 있을 때면 무지하지만 활짝 열린 인간의 마음으로 산과 강이 아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글은 자료조사와 메모가 잔뜩 쌓인 서재에서 쓰고 있습니다. 저는 2번째 소설을 쓰고 있는 이 다락 서재에 앉아 글을 쓰는 걸 무척 좋아하지만 공책 한 권, 펜 한 자루, 자기만의 텐트를 가지고 야생에 나가 글을 써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여전히 빅토리아 내시가 제 곁에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셸리 리드. 작가 인터뷰. 질문. 빅토리아 내시는 시대를 앞서가는 여성입니다. 이 특별한 인물에 대한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왔나요?
빅토리아 내시는 처음부터 제 안에 선명하게 존재했고 원래 가까이 알고 지낸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아마도 가족, 지역의 목장과 산업 공동체 안에서 알고 지내온 여성들의 많은 특징이 빅토리아 안에 녹아들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하고 또 해야 할 일을 하는 강인하고 의리 있고 상냥하고 겸손한 여성들이죠. 빅토리아는 자신과 세상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탓에 사람들의 기대에 순응해 살아가는 일종의 순진함도 가지고 있는데 그건 제 어릴 적 경험이기도 합니다. 빅토리아는 늘 옳은 일을 하고 싶어 하지만 스스로의 생각이 옳은지 확신이 없어요. 그러다 윌슨 문을 만난 그날 순진함이 벗겨지기 시작하죠.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 안에 깃든 힘을 신뢰하기 시작하면서 자신만의 길을 걸어 나갑니다. 빅토리아가 살던 시대는 물론이고 모든 시대의 여성들이 자기 선택의 힘을 발견하기 전까지 한계에 부딪혀 위축되곤 했죠. 선택하고 책임지는 일이 믿기 힘들 만큼 어렵다는 사실을 빅토리아가 여실히 보여주지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질문. 물에 잠긴 마을이자 이 책에 영감을 준 마을 아이올라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콜로라도주 아이올라는 1896년에 거니슨 강을 따라 형성되기 시작한 소규모 목축 공동체였어요. 콜로라도 서부의 다른 많은 도시들이 그랬듯이 아이올라의 흥망성쇠에도 주로 세 가지 요소가 작용했습니다. 바로 목축업 우선주의, 철도, 그리고 수자원이죠. 전성기 때 아이올라 인구는 약 250명이었고 대부분은 목축업과 농업, 재물낚시, 관광업으로 생계를 유지했어요. 그러다 미국 정부는 소설에서처럼 거니슨 밸리의 아이올라를 비롯한 세 개의 마을을 댐과 저수지로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레이트 베이슨 수자원 관리 계획의 일환이었죠. 저는 자라면서 블루메사 저수지 아래 세 개의 마을이 잠겨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당시 주민들의 삶과 그들이 어떤 상실을 경험했을지가 오래도록 궁금했어요. 조상의 땅에서 쫓겨나는 일은 미국 서부에서 오랫동안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비극적 역사이기도 하고요. 아이올라의 소멸은 이러한 주제를 탐구하기에 흥미로운 주제였죠.